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1999년 12월 경상북도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 이정수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다. 아나운서가 오늘 밤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끙. 짐승 소리인가 싶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이정수는 슬리퍼를 깨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대문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삭의 배를 끌어안은 채 대문 기둥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얼어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할아버지 저 좀. 여자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정수는 그 순간 망설였다. 아내 순옥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째였다. 집 안에는 슬픔만 가득했다. 게다가 이런 밤에 모르는 여자를 만삭인 채로. 하지만 그는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대가가 돌아오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오던 집. 이정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안동에서 나고 자라 평생 농기계 수리 일을 했다. 손재주 하나로 3 식구를 먹여 살렸다. 아내 한순옥 그리고 아들 민혁. 여보 우리 민혁이 이번에 대학 붙으면 서울 가야 하는 거 알죠? 알지. 가야지. 이정수는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었다. 아들 등록금을 위해 논 한 마지기를 팔았다. 순옥이 몰랐다. 알면 미안해 할 테니까. 민혁은 서울로 갔다. 이정수와 순옥은 안동에 남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못 내려가서. 바쁜 게 당연하지. 일 잘하면 됐다. 그게 이정수식 대화였다. 짧고 담담하고 그 안에 많은 것을 담는. 1999년 10월 순옥이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서 3주를 버티다가 떠났다. 이정수는 임종을 혼자 지켰다. 민혁은 그날 회사 출장 중이었다. 연락은 됐지만 제때 오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됐다. 왔으면 됐지. 민혁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이정수는 대문 앞까지 배웅했다. 아버지 혼자 괜찮겠어요? 나 평생 혼자 잘 살았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는 평생 순옥과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의 12월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라디오 소리만 가득했다. 밥도 혼자 지어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다. 순옥의 빈자리는 집 안 어디에나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 순옥이 표시해둔 손자들 생일. 부엌 선반. 순옥이 아껴 쓰던 된장통.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놓인 분통 하나. 이정수는 그 분통을 치우지 못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정수는 라디오를 듣다가 설거지를 마쳤다. 12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2번째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는 슬리퍼를 꿰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눈이 그의 어깨에 쌓였다. 대문을 열었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 여자가 있었다. 세상에. 이정수는 반사적으로 팔을 내밀었다. 여자는 박미선이었다. 나중에야 이름을 알았다. 그때는 그냥 배가 산만 한 채 쓰러지려는 젊은 여자였다. 어디서 왔어요? 남편은? 미선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없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일단 들어와요. 얼어 죽겠다. 그는 여자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다. 순옥의 방, 순옥의 이불. 거기 낯선 여자를 눕혔다. 이상하게도 이정수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 방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미역국을 준비했다. 순옥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 밤 여자는 진통을 시작했다. 지금 낫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정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119. 읍내 병원까지 30분. 눈이 더 쌓이고 있었다. 조산사 아줌마 알아요? 아니요. 이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알아. 기다려봐요. 그는 동네 박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젊은 시절 조산사였던. 10분 만에 달려왔다. 새벽 2시 반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울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이정수는 마루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집에 생명이 있다는 것. 아들이에요. 박씨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다.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아주 조금 젖어 있었다. 미선은 사흘만 있겠다고 했다. 몸 좀 추스르면 나갈게요. 폐 끼치는 거 알아요. 갈 데 있어요? 잠시 침묵. 찾을게요. 이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사흘은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은 한 달이 됐다. 한 달은 계절을 넘겼다. 미선은 부지런했다. 집 안을 쓸고 닦았다. 설거지를 했다. 밥을 지었다. 아이 강희를 안고 재우면서도 마루를 닦았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정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다. 집이 달라졌다. 밥 냄새가 났다. 빨래 넣은 냄새가 났다.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순옥이 떠난 뒤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웃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다. 이정수 씨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더라. 남편도 없는 여자래. 애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상하다. 박 씨 아주머니가 이정수에게 귀띔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요? 신경 쓰여요? 아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쁜 뜻 아닌데 말이 나면 힘들거든.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집에 내 결정이다. 미선이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은 건 봄이 오면서부터였다. 22살에 서울에서 만난 남자. 회사 선배였다. 잘생기고 말도 잘했다.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결혼하자고도 했고. 아이가 생겼을 때 남자는 달라졌다. 사실은 처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고. 부모님은 더 심했다. 양가 모두 미선을 외면했다. 어머니는 너는 우리 딸 아니다라고 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안동까지 무작정 버스 탔어요. 내려야 할 곳도 몰랐는데 눈 오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 이정수는 미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위로도 거창하게 하지 않았다. 먹고 살 방법 생각해봐요.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말이 미선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문장이었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남자도 한 번도 하지 않은 말. 미선은 그날 밤 강희를 안고 혼자 한참을 울었다. 이정수는 그 소리를 안방에서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울 수 있게 그냥 뒀다. 그것도 배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정수의 아들 민혁이 처음으로 미선을 만난 건 그해 봄이었다. 연휴에 내려온 민혁은 집에 들어서다가 멈췄다. 낯선 여자가 밥을 짓고 있었다. 강희가 마루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드린 사람이다. 드린 사람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정수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봤다. 뭐가 안 돼? 남의 여자를 애까지 딸린 여자를 집에 추운 겨울에 밖에 두는 게 맞았겠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이정수는 다시 말했다. 밥 먹어. 미선 씨가 차려줬다. 민혁은 그날 밥을 먹고 서울로 올라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내내 굳어 있었다. 이정수는 아들이 사라진 대문을 한참 바라봤다. 아들이 뭐라 해도 내 결정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25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다. 순옥의 화장대 거울 속에서 이정수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눈빛이, 표정이 아주 조금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었다. 비밀은 서랍 안에, 세월은 묘한 것이다. 어느 날은 천천히 흐르다가 어느 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2000년에 태어난 강희는 200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정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이정수가 고쳤다. 나는 할아버지 아니야. 그냥 아저씨라고 해. 싫어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강희는 고집이 셌다. 이정수는 졌다. 그 뒤로 강희는 계속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정수는 더 이상 고치지 않았다. 미선은 읍내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꼬박꼬박 모았다. 이정수는 방세를 받지 않았다. 전기세도 수도세도. 받으세요. 그냥 있으면 제가 더 불편해요. 싫다. 왜요? 가족한테 방세 안 받는다. 미선은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다. 2010년 민혁이 결혼을 했다. 상대는 서울 출신의 최유정. 반듯하고 단정한 여자였다. 결혼식에서 유정은 미선을 보고 조용히 민혁에게 물었다. 저분은요? 그냥 아버지 아는 사람. 민혁도 유정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은 그날 이후 미선을 눈여겨봤다. 2015년 이정수가 처음으로 몸이 안 좋아졌다. 허리가 안 좋아졌다. 농기계 수리일을 줄였다. 무릎도 따라갔다. 계단이 힘들어졌다. 미선은 조용히 일을 늘렸다.
장을 봤다. 약을 챙겼다.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다. 강희는 중학생이 됐다. 방과 후에 이정수 곁에 앉아 숙제를 했다. 할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밥이 뭔데요? 미선 씨가 해준 거. 그럼 됐다. 강희는 이정수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해 가을 민혁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지 않아요?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안 가. 왜요? 여기가 좋다. 미선 씨 때문이에요. 이정수는 잠시 쉬었다. 강희 때문이다.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해 겨울 이정수는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 오래된 서랍. 순옥이 쓰던.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순옥이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며 혼자 쓴 일기. 이정수가 읽어본 적 없는 글.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 장에 이정수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었다. 여보, 당신도 언젠가 혼자 남겠지. 그때 제발 이 집을 비워두지 말아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이에요. 당신이 너무 외로울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정수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25년 전처럼. 그는 그제야 알았다. 순옥이 그날 밤 자신이 대문을 열도록 이끈 건 아닐까. 미선이 그 대문 앞에 서도록 한 것도. 이 집을 비워두지 마요. 이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었다. 그 집에는 처음부터 순옥의 뜻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25년 뒤에 온 편지. 2024년 겨울. 이정수는 93세가 아니었다. 이제 막 68세가 됐다. 25년이 지났지만 사람이 25년 만에 늙는 속도는 제각각이다. 이정수는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강희는 25이 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졸업 후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선은 47. 읍내 슈퍼마켓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장사가 잘 됐다. 그리고 그해 11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정수 앞으로 편지가 왔다. 발신인 법무법인 한결. 이정수는 편지를 열기 전에 한참 바라봤다. 법원? 변호사? 나는 아무에게도 빌려준 것도 빌린 것도 없는데. 편지를 열었다. 귀하께서는 박상덕 씨의 유언에 따라 유산 수령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상덕. 이정수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박상덕. 기억이 났다. 20년 전 읍내 장터에서 몇 번 마주친 노인. 미선의 외삼촌이라고 했다. 미선을 찾아왔다가 이정수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박상덕은 이정수에게 말했다. 미선이를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미선이 아버지가 맞이할 사람이 없어서. 그놈은 그게 안 됩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지 못했다. 편지에는 계속 이어졌다. 박상덕 씨의 유산 중 안동시 소재 토지 1필지 및 현금 자산 일부가 귀하 명의로 유증되었습니다. 미선 씨의 요청에 따른 유언이며 고인은 귀하의 행동에 깊이 감사했다고 남겼습니다. 이정수는 편지를 내려놨다. 손이 조금 떨렸다. 미선이 저녁 반찬을 들고 들어오다가 이정수의 표정을 봤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선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불렀다. 이정수는 고치지 않았다. 이거 알아? 미선은 편지를 봤다. 잠시 눈을 감았다. 알아요.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받지 않을까 봐요. 이정수는 미선을 오래 봤다.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지난 봄에요. 조용히 가셨어요. 아버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거 필요 없다. 아버지. 강희 줘. 강희 이름으로 해. 미선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외삼촌도 그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가 거절하면 강희한테 넘기라고. 이정수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양반도 나를 알았네. 그 순간 민혁이 들어왔다. 주말마다 내려오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졌다. 유정도 함께였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봤다. 법무법인, 유산, 토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정수가 설명하기도 전에 유정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얼굴색이 변했다. 아버지 이걸 왜 강희한테 넘겨요? 가족이 있는데. 이정수는 유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강희도 가족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희는 내가 25년을 함께 산 아이야. 민혁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이정수가 조용히 말을 잘랐다. 민혁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너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 그게 내 덕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자랑스럽다. 민혁은 말을 못했다. 강희는 다르다. 강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아비도 할머니도 고향도. 그 아이한테 뭔가 남겨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유정이 입술을 열었다. 이정수는 그 전에 말했다. 유정씨. 유정이 멈췄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당연히 섭섭하겠지. 그런데 이정수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강희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미선이도 나도 그 겨울을 혼자 버텼을지 모르겠어.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 선택이 내 것이니까 결과도 내가 결정한다. 문을 열어준 대가. 강희는 그날 저녁 늦게 복지관에서 돌아왔다. 마루에 앉아있는 이정수를 보고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이정수는 강희를 봤다. 25. 미선을 닮아 눈이 크고 이정수를 닮아 말이 적었다. 아니 이정수를 닮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냥 이 집에서 자라면서 이 집의 성품을 물들여 받은 것이다. 너 아버지 찾고 싶다는 생각 해봤어? 강희는 조금 놀란 눈으로 이정수를 봤다. 어렸을 때 한 번.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왜? 강희가 이정수를 봤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이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젖지 않으려고. 법적으로 나는 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법이 가족을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희가 먼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날 문 열어준 거 저는 태어난 다음에 들었잖아요. 엄마한테.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뭘? 눈 오고 영하 12도인 밤에 모르는 여자를 대문 열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하고.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요 그 한 명이 제 할아버지라서 행복해요. 그 순간이었다. 이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다. 순옥을 먼저 보낸 것. 아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 미선이 울던 밤에 나가주지 못한 것. 강희 처음 걸음마 떼던 날 몰래 봤던 것. 그는 그것들을 말로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랬다. 하지만 강희는 알았다. 할아버지 울어도 돼요. 이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후 미선이 주방에서 나왔다. 이정수 옆에 앉았다. 말 없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루에. 눈 내리는 창가에.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세 사람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묶여있는.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민혁에게 전화를 했다. 민혁아, 내 아버지. 어제 내가 섭섭하게 했냐?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라.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조금요. 그래. 미안하다. 민혁이 놀란 것 같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강희 그 아이를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 저도 알아요. 그냥 가끔 섭섭한 거예요. 알아? 아버지 저 내려가도 돼요? 밥 먹고 와라. 그것이 이정수식 어서 와라였다. 민혁은 그날 오후 혼자 내려왔다. 유정은 두지 않았다. 이정수와 민혁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부자가 나란히 앉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응. 그날 밤 이야기 제대로 들은 적 없어요. 이정수는 조금 놀랐다. 어떤 날? 미선 씨 들인 날. 눈 오던 날. 이정수는 창밖을 봤다. 별거 없다. 문 열었더니 여자가 서 있었어. 배가 불렀고 추웠고 들어오라 했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야. 민혁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정수가 아들을 봤다. 뭘? 그 상황에서 문을. 이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했을 거야. 너도. 자신 없어요. 사람은 막상 그 순간에 생각보다 잘해. 생각이 앞설 때 못하는 거야. 민혁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다. 그리고 이정수는 덧붙였다. 아주 조용하게. 그날 밤 나도 무서웠어. 어찌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순옥이가 생각났어. 어머니가요? 이 집을 비워두지 말라고 했거든. 편지에. 그 편지를 읽기 전이었는데 그냥 순옥이가 열나는 것 같았어. 민혁의 눈이 붉어졌다. 어머니가요?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다. 이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혁아, 문 여는데 대단한 용기 필요 없어.
그냥 손잡이 돌리면 돼. 그 말이 모든 것이었다. 25년 전 그 밤 이정수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다. 손잡이를 돌린 것. 하지만 그 손잡이가 돌아간 뒤로 이 집에 생명이 들어왔고 온기가 돌아왔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고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가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사랑은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